네, 저는 오늘 발터 베냐민의 기술적 복제시대 예술작품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술작품을 복제함으로써 원본과 복제품 사이에서 어떤 가치 문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작품을 복제한다면 원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벤자민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복제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영화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영화 출연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예술 작품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대중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사회 현상을 서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본과 복제품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발터 벤야민은 진본성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19페이지 보면 아무리 정교하게 제작된 복제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술작품이 갖는 지금 여기라는 특성, 즉 예술작품은 그것이 존재하는 곳에 유일무이하게 지금 여기 현존에 있다는 특성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20페이지에 원작이 갖는 지금 여기라는 특성이 그것의 진본성 개념을 형성한다. 청동작품에 들어있는 푸른 녹을 화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일은 그것의 진본성을 확인하는 데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본성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만 읽어도 이해가 되듯이 진본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축에 유럽의 어떤 유명한 성당 건축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아무리 테마파크 같은 것으로 복제를 한다고 해도 실제 유럽에 있는 그 성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든지 그 자리에서 역사적인 어떤 풍파를 맞으면서 맺은 과정이라든지 실제로 만들어진 작품이 그것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그 작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복제품이 가질 수 없는 이 진본품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진본성이라는 것이 이 예술작품의 가치를, 원본의 가치를 확인해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벤야민은 이런 진본성을 가지는 원본 작품을 아우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우라라고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아우라라는 것은 예술작품의 원본이 가지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벤자민의 아우라의 정의가 은근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9페이지에 여기서 보시면 가까이 있더라도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것의 이례적인 나타남으로써 규정한다. 여름날 오후 고요히 쉬면서 지평에 가로놓인 산맥이나 휴식하는 자에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나뭇가지를 가만히 눈으로 좇는 것. 내 눈앞에 있지만 저 멀리 있는 느낌, 이런 것인데, 여기 각주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이, 지금과 여기라는 특성을 설명했다면 여기 보시면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것이 한순간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보고 있을 때 지금 내 눈앞에 있지만 이것이 무언가 멀게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내 눈앞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다는 느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물건이 아우라를 갖는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우라를 갖는 것 역시 진본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이 진본성을 갖는 것 역시 예술작품의 원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에서 예술품의 원본과 복제품을 구별하고 예술품의 원본이 그럼에도 계속 가치를 갖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원본이 더 이상
그 진본성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떤 장인이 있다고 할 때 그 장인이 도장을 파는 장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도장을 파는 장인이 자기가 판 도장은 A라는 도장밖에 없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복제를 해서 B라는 도장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A라는 도장은 지금 이 사람이 이 도장을 만들었다는 거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예술작품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이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이 구글 맵이었나 구글 어스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실제로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놓은 어떤 사진도 구글에서 엄청 많이 찾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복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널리 보급이 되면, 지금 여기 이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작품이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가 아니더라도 계속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진본성을 상실한다라는 측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이해할 때 모나리자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프라하의 대성당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VR이 발달을 하면서 VR 안경을 쓰면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듯한 모든 그래픽이 진짜로 실감나게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나는 VR 기계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진짜 실감나게 모나리자를 볼 수 있고 대성당의 모습을 진짜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오페라 연주, 오케스트라 연주를 녹음한 것을 VR 기계를 쓰고 좋은 음향 기기를 통해서 진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과연 원본의 진본성이 떨어질까요? 원본의 진본성이 내가 이거를 진짜 실감나게 우리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과 여기라는 특성은, 지금이라는 것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라는 것도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VR을 쓰고 어떤 작품을 감상하는 나는 방 안에서 하고 있다고 봅시다. 여기서 내가 방 안에서 VR을 쓰고 있지만 진짜 실감나게 유럽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러면 유럽에 있는 동시에 방 안에 있는 것일까요? 나는 서울에 있다, 동시에 나는 부산에 있다, 이 두 명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어쨌든 방 안일 뿐이고요. 지금 안에서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방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나는 유럽에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유럽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의 진본성이라는 것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본이 지금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원본에 보인다는 것은 그 원본이 그 유럽의 박물관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유럽의 박물관이 없다면 나는 역시 방 안에서 그 유럽의 그런 가치품을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VR을 통해서 혹은 복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접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원본의 진봉성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올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돼서 모나리자에 대해서 구경도 해볼 수 없었던 멀리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VR 기기가 보급이 되면서, 아, 모나리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성 루브르 대성당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VR 기기가 실감난다고 해도 지금 여기 내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원본의 진본성, 그러니까 지금 그 원본이 유럽의 그 박물관에 있다는 그 진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벤야민의 진본성이 훼손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거를 좀 더 읽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이제 좀 해소가 됐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어쨌든 간에 대상이
성당이나 아니면은 실제 이런 작품을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나리자 그림이라든지 성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장인이나 어떤 유명한 화가가 직접 그린 작품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인데, 여기서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36페이지에서 보면, 그리하여 단순히 예술 제품이 복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말했던 모나리자나 아니면 대성당을 VR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이 그 본래의 성격이 복제 가능성에 의거해 있는 그러한 예술 작품을 복제한다는 사태로 점차 그 의미 비중이 옮겨간다 라는 것인데, 새로이 그 본래의 성격이 복제 가능성에 의거해 있다는 것은 이미 복제 가능한 제품을 이라는 것이 애초에 그 작품에 들어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거로는 사진 아니면 영화가 예시로 나오는데요. 사진이라는 것은 애초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계도 일조를 하고 있고요. 영화 역시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 기술 이런 것들이 일조를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어떤 사과를 보고 그림을 그릴 때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작품의 그런 모습만이 영향을 미치지만, 사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물 렌즈를 통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같은 사진이 인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이 사진의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몇 번까지만 인화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은 이상, 이 사진이라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서 나왔을 때, 어떤 사진으로 인화됐을 때 이 모든 사진들은 다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 역시 어떤 사람이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영화의 어떤 제작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필름의 복사본으로 영화관에서 이렇게 송출이 되는데, 역시 이것 역시 당연히 이런 대량 생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새로운 복제 가능성에 대한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벤자민에 대한 그런 주장들은 사실 모나리자나 아니면은 대성당 이런 것에 대해서 VR로 복제를 한다, 내가 그걸 실제로 본다, 이것만으로 원본의 진본성이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복제 가능성, 예술 작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그 대상으로 하는 염두에 두고 있는 전제가 되는 그런 작품들이 대성당이나 아니면 화가 같은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영화 같이 애초에 어떤 그 작품 자체가 기술적 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작품을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애초에 여기는 진본성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사진이나 영화는 사진이나 영화를 봤을 때, 사진이나 영화는 이 작품, 요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진이 작품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연기가 아니라 그 연기를 다 통합한 필름이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품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작품이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여기라는 진본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벤야민은 이런 작품을 두고 이런 작품이 등장했을 때 진본성이 상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자체로는 아우라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는 제의적 가치와 전시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양대산맥 같은 가치로 결정지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동굴의 벽화를 그리면서 사냥감을 사냥하는 것을 기원하는 그런 류의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제의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의적 가치가 크다고 할수록 거기에서 주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크고, 그리고 오히려 전시를 하려는 경향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떤 작품을 그려놓고선 그것을 흰 천으로 덮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의미만 부여하고 전시를 해놓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전시적 가치, 현재에 들어서 영화나 사진 같은 것이 발달을 하면서 전시적 가치는 더 올라가는 동시에 반대로 제의적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영화나 사진이라는 그런 작품의 특성상 그것을 대량 보급해야 수익 구조가 돌아가는 것처럼 오히려 전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의적 가치,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만 보고 꽁꽁 감추려고 하는 의미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영화 배우는 관객 앞에서 직접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대고 연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스태프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그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일 뿐이고, 그 연기했던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 감독이 이거라고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새로운 기술적인 어떤 요소들이, 판타지적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그제서야 관객에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배우가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선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베냐민은 시각적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시각적 테스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의적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는 제의적 가치를 상실을 해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들을 어떻게 숭배하듯이 팬심으로 다가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들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에 대해서 베냐민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의적 가치는 상실했지만, 영화 과정에 있어서 제의적 가치는 상실을 했지만, 오히려 62쪽인데요. 영화계는 아우라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바깥에 인위적으로 유명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 과정에서 상실했던 아우라를 스튜디오 바깥에서 유명인이 배우한다, 유명인이 연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아우라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까지가 처음에 나눴던 것 중에서 원본과 복제품 사이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기존에 말했던 사진이나 기존의 어떤 도장, 이런 것들을 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 그 복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아까 그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이나 아니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과거의 그런 예술 작품에서 벗어나서,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사진이나 영화같이 애초에 그 존재가 기술적 복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그 원본이라는 것은 가치를 상실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영화라는 것이 그러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분야들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중의 참여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영화 밖에서 오히려 아우라를 또 만든다고 했죠. 유명인이라는
것을 만듦으로써 아우라를 새롭게 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영화 밖에서 이런 아우라 유명인이라는 아우라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저 영화에서 연기를 하면 저렇게 유명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동시에, 실제로 어떤 사람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영화 배우에 엑스트라로 출연할 수 있고 뭐 실제로 배우가 될 수 있고 라는 그런 기회가 확장된다는 것을 통해서 대중이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책에서 나오는 예시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신문 배달부 예시가 있는데요. 신문 배달부를 하는 청년들 몇 명에게 너네들 여기서 신문 배달 잘하면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자전거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신문 배달부는 진짜 자기가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자전거 대회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라는 것에 대중이 더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에 더 대중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중의 참여가 과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소수에만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대중의 참여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양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영화나 예술 자체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질적 변화로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91쪽에 양이 질로 변화한 것이다. 즉 예술에 참여하는 대중의 대폭적인 증대, 양적 변화가 참여 방식 자체를 질적 변화를 변화시켰다. 대중의 이러한 참여가 당장은 여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시켰냐라고 본다면 과거에는 예술품을 볼 때 예술품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예술품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예술품의 안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했다면, 오히려 지금은 영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많은 대중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어떤 영화라는 것이 우리 삶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벤야민은 여기서 과거 작품에는 예술을 집중적으로 예술의 정신을 집중했다면, 지금은 분산적으로 정신 분산적 수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가 예술을 어떤 이렇게 찾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것을 향유하는 대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예술이 우리의 습관화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의 대중화로 인해서 그 참여 방식의 변화를 얘기했다면, 참여 방식의 변화도 있지만 그와 함께 다른 예술에서의 변화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로 인해서냐면 영화의 등장으로 참여 방식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고, 또 다른 예술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다른 예술은 과거에는 어떤 사물을 보고 그거를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 그려내는 이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예술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추상적인 것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5쪽에 애초에 그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예술이 사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예술이 이렇게 사물을 옮겨내던 그런 역할을 다 해버리자 예술은 어떻게 변했냐면, 그 후 더 나아가 바로 부정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 신학은 어떤 사회적 기능을 떠맡는 것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하지도 않고 어떤 구체적 테마에 의해 규정되는 것도 거부하는 순수 예술의 이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된 게 다다이즘이라고 나와 있는 85쪽인 것 같아요. 저는 다다이즘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처음 접해서 이러한 이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즉 다다이즘은 오늘날 대중이 영화 속에서 구하고 있는 효과들을 회화 내지 문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면서 다다이즘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다다이즘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사물을 그대로 옮겨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좀 기존 방법에 좀 벗어나려고 하는 탈피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다다이즘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게 영화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다른 예술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발터 벤야민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영화나 사진 등의 등장으로 원본이라는 것이 더 이상 가치를 갖지 않게 되는 예술 분야가 생겨났다. 두 번째, 그런 영화의 등장으로 기존의 예술 같은 경우는 사물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초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고자 하였고, 영화의 등장으로 또한 그런 예술이 많이 대중들에게 보급되면서 대중화가 일어났으며, 그러한 예술은 대중화와 함께 소수만이 누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많은 대중이 함께 누리는, 오히려 우리한테 습관화되고 우리가 정신 분산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라고 발터 벤야민은 기술적 복제 가능성,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발터 벤야민의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